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강의를 담당하게 된 고려대학교 신창원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뒤에 자료에서도 보이고 있듯이 챗GPT가 아니라 반도체 GPT입니다. 챗GPT는 다들 잘 아실 텐데 반도체 GPT는 또 무엇인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GPT는 지오폴리티컬 리스크와 테크놀로지, 즉 지정학적 위기와 기술 혁신을 이제는 한꺼번에 봐야 되는 새로운 시대, 그 시대의 중심에 반도체 산업이 있었고 그 반도체 산업 덕분에 여러분들이 챗GPT라고 하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 서비스들, 챗GPT 등등 도대체 어떻게 구현되느냐, 앞선 강의에서 0, 1에 대해서 많이 얘기 나누더라고요. 그 0과 1을 표현하는 실제적인 하드웨어, 부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고, 그 기술 혁신 속에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의 경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강의 자료 보시면은 하단부에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미술을 잘 하지 못해서 생성형 AI에게 저희 증명사진을 넣고 조금 캐리커처 형식으로 그려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님 손잡고 남산공원에 올라가서 그 화가 선생님 앞에서 20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그림이었는데 이제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나오는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런 세상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하드웨어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자, 그럼 그 반도체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을 좀 이해를 잘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보는 방탄소년단 BTS는 줄여서 Born to Semiconductor입니다. 반도체를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의미로 써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마음속에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학생이라면 나도 한번 BTS 해볼까? 라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서는 기술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반도체 집적회로 칩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전자부품은 트랜지스터라고 불리는 전자식 스위치입니다. 자, 이 스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반도체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책에도 나올 텐데요.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반도체란 전기가 통하는 도체, 그리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의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가지는 소재다, 재료다,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이해를 잘못할 것 같아서 보통 이렇게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제 몸을 기준으로 왼팔은 도체, 오른팔은 부도체입니다. 그럼 저는 반반 섞여 있으니까 반도체인가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또는 치킨 좋아하잖아요. 주문하면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요즘 뭐 간장 반, 마늘 반, 여러 가지 종류의 반반이 있는데 그러면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을 시키면 이건 후라이드 치킨이에요? 양념 치킨이에요? 반반인데 어디를 기준으로 어떻게, 좀 헷갈릴 겁니다. 도체 치킨, 부도체 치킨이 있으면 도체 반, 부도체 반이면 이건 반도체 치킨인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상온에서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를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척도가 있는데 전기 전도도입니다. 이 전기 전도도 값을 측정했을 때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의 전기 전도도를 가지는 소재를 반도체다라고 공학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실리콘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반도체 소재요, 전기 전도도 측정해 보면 부도체스럽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어떡하지인데요. 이걸 좀 더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90도로 이렇게 삐딱하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고개를 90도 돌려서 한번 읽어보시면 반도체가 아니라 소고기 얘기가 나옵니다. 뜬금없이 웬 소고기냐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소고기는 같은 소고기지만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 그리고 소고기에 어떤 불순물, 즉 소금, 후추 또는 마법의 MSG 가루 같은 걸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열을 얼마나 가하느냐, 실리콘이 아닌 불순물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이 반도체 소재의 특성은 완전히 바뀝니다. 즉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컸다가 또 굉장히 낮아졌다가 하는 성질을 가지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과학 시간에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 정도에 대해서는 들어본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럼 그런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를 이용해서 좀 전에
학습했던 0과 1을 표현하는 가장 작은 부품, 레고 블락 같은 거죠. 레고라는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부품 하나하나 모아서 쌓아서 붙여서 만들잖아요. 반도체 집적 회로 역시 회로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되는, 유닛이 되는 그 부품은 어떻게 생겼을까인데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를 적당하게 잘 섞으면 만들어집니다. 화면에서 보고 있는 대로 왼쪽 화면의 왼쪽을 쳐다보시면 MOSFET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금속, 산화물, 반도체, 필드 이펙트니까 전기장을 이용한 트랜지스터입니다. 굉장히 단어가 긴데요. 앞 글자만 따서 모스펫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뭐가 있을 겁니다. 모스펫입니다. 자, 이 모스펫이라고 불리는 이 트랜지스터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그림 보시면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 노란색으로 보이죠? 저게 소위 말하는 웨이퍼입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반도체 제품을 만들어낼 때 둥그런 원판에 피자 도우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실제 그 모 브랜드의 라지 사이즈를 시키면 정확하게 지름이 30cm인 12인치 웨이퍼와 크기가 똑같습니다. 자, 이 실리콘 기판 위에다가 소스 드레인이라고 불리는 영역이 있고 게이트가 있는데, 저게 무엇이냐면 이 전류를 흘려서 뭔가 흐름을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의 단자가 필요합니다. 터미널이라고 불리죠. 3개의 단자가 필요한데, 첫 번째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어딘가에서 출발해야 되겠죠. 그게 소스이고요. 어딘가에는 끝나야 됩니다. 그게 드레인일 겁니다. 그럼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가는 그 흐름을 누군가가 제어를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세 번째 단자인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소스와 드레인은 전자가 가득하게 있는 N형 반도체로 만들고요. 그 중간에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는 P형 반도체로 만듭니다. 자, 그러면 N형, P형, N형 순서대로 NPN 접합이 있게 되는데요. 그럼 그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가는 이 전류의 흐름을 누가 제어할 거냐? 그 힌트는 햄버거에 있었습니다. 보시죠. 이 햄버거가요, 저도 이것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특히 소고기 햄버거 좋아하는데요. 빵, 소고기 패티, 치즈, 토마토, 양상추, 양파, 또 빵 이렇게 있습니다. 뭘 자꾸 쌓죠. 트랜지스터에서도요, 이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게 뭔가를 쌓아서 그 쌓은 곳에 양쪽, 햄버거로 따지면 윗빵과 아랫빵 사이에 전압의 차이를 줘서 그 소고기 패티가 전기장 사이에 놓이게 합니다. 물론 실제 햄버거는 고추장도 있고 뭐 된장 햄버거도 있으면 된장도 바르고 소스를 바르겠지만, 우리는 고추장, 된장이 아닌 전기장을 발라서 만드는 부품을 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 게이트라고 하는 빨간 색깔의 저 영역 하단부에 보면 얇은 회색 판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저게 바로 옥사이드고요. 그 빨간색이 금속입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의 노란색이 반도체입니다. 그럼 이제 왜 모스펫인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금속도 썼죠, 옥사이드 부도체도 썼죠, 그 밑에 반도체도 쓰죠. 그리고 전기장을 이용해서 전류를 흘렸다 안 흘렸다 이렇게 하는 부품입니다. 실제 이런 MOSFET라고 불리는 모스펫을 제가 연구하고 있는데, 길을 지나가다가 정말로 모스를 파는 햄버거집도 발견했습니다. 이게 어디 해외에 가서 찍어온 사진이 아니고요. 지금 이 강의가 열리고 있는 삼성금융 캠퍼스에서 도보로 5분 이내에 강남역 뒤편에 가면 있습니다. 실제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햄버거를 먹을 때도 반도체 모스버거를 먹으면서 반도체에 대한 꿈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모스 햄버거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선배 교수님들과 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노력해서 어떤 진화, 발전이 있었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너무 오래된 기술은 뺐고요. 2003년부터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90나노 반도체 공정 기술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던 게 스트레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반도체 기술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지하철을 탔을 때 저 같은 덩치 큰 사람이 여러분 왼쪽 오른쪽에 한 명씩 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스트레스 받겠죠. 짜증 날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실리콘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요, 그 사이를 이동해가는 전자의 흐름을, 그 몸무게를 유효하게 바꾸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엔지니어링을 도입을 했었고요. 그 다음 65나노, 45나노 숫자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게 아무렇게나 나온 숫자는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등비급수 있죠. 등비수열.
수열인데 공비가 얼마인 숫자의 나열. 보시면 90에서 65면 0.7을 곱하면 되고요. 또 그 다음 0.7을 계속 곱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숫자들이 쭉 보일 겁니다. 왜 0.7인가? 같은 면적에 한 사람이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는 두 사람이 같은 면적에 들어가야 되면 사람의 크기를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즉 차지하는 면적을 반으로 줄이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로, 세로를 얼마나 줄이면 될까요? 라고 하는 간단한 수학 문제입니다. 가로를 x, 세로도 x 하면 x 제곱을 해서 0.5, 1에서 0.5, 2분의 1로 면적이 반으로 준다라고 할 때 x 값을 구해보면 0.7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도체 앞으로 언론에 나오는 뉴스 기사들을 볼 때 몇 나노 기술을 A 회사가 개발했다라고 할 때 이전 세대 기술은 몇 나노겠구나 하고 추정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이 기술 역사를 보면 보통 건너 갈 때마다 핵심 요소 기술들이 하나씩 브레이크 스루들이 나왔는데요. 90나노의 스트레스 엔지니어링 다음은 건너 45나노에 나왔습니다.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기술이 있었고요. 또 건너 가보면 22나노의 핀 FET라고 물고기 지느러미 수영할 때 수영 잘하려면 오리발 끼잖아요. 그걸 핀이라고 합니다. 그 핀 모양을 본떠서 만든 트랜지스터 핀팻이 또 도입이 됩니다. 지금 아마 최근 5년 내에 스마트폰 샀으면 다 핀팻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여러분은 쓰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반도체 트랜지스터의 모습의 변화 그리고 핵심 요소 기술들이 도입되었던 지난 20년 역사였습니다. 조금 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2003년 90나노 때 저기 실리콘 절메니움이라고요. 소스 드레인 영역에 좀 색깔이 다르죠. 덩치 큰 남자 두 명이 앉아서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막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건너 45나노에는 가운데 아까 빨간 색깔의 게이트 역할을 했던 그곳에 실리콘 진하게 도핑이 되어 있는 실리콘이 아니라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라고 하는 금속 물질을 도입하게 되고 그 하단부의 옥사이드도 더 이상 옥사이드를 쓰지 않고 그 녀석의 유전 상수값보다 약 5배 높은 HFO2라고 하는 해프늄 다이옥사이드를 도입했습니다. 또 2칸 지나면 반도체 트랜지스터의 구조가 핀 FET라고 이게 햄버거로 비유하면 패티가 하나 들어있으면 좀 섭섭하잖아요. 더블 패티 있죠. 패티 2개 들어가는 거. 그래서 더블 버거. 저기는 게이트가 하나 있었더니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흐름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생겼어요. 그래서 게이트를 하나 더 답니다. 그래서 더블 게이트 구조라고도 표현하고 실제 그런 모습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저 과정 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승기를 잡고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기업만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만의 TSMC라는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도 동반 성장을 하게 되고 영원한 1등은 없다고 하죠. 여러분도 학교에서 전교 1등, 반에서 1등 하지만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언제 1등에서 내려와야 될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혁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2등, 3등 그리고 도태됩니다. 인텔이라고 하는 과거에 외계인이 일한다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정말 저런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하고 사람들이 물음표를 던졌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그만한 위상은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인재가 많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게이트가 하나인 플래너 벌크 타입의 FET에서 더블버거인 핀팻 그 더블버거를 넘어선 기술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세계 최초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름하여 멀티브리지 채널 FET MBC 팻인데요. 학술적인 용어로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FET, GAA FET라고도 합니다. 아마 그림을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될 겁니다. 예전에는 햄버거가 있으면 빵을 위에 하나만 덮어줬는데 어느 순간 빵을 양쪽에 다 덮는 더블 게이트 구조고 최근에 나오는 거는 그 랩 같이 있죠. 랩이라고 하죠. 그래서 줄줄 말아가지고 먹는 치킨 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바뀌는구나.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를 과거에는 게이트가 하나만 제어했다면 이제는 뭔가 둘둘 말아서 360도 모든 방향에서 전자의 흐름을 제어하는 반도체 부품 소자가 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끝일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술자들은 새로운 기술 혁신에 목말라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멋진 기술을 만들까? 즉, 더 같은 전압을 줬을 때 더 많은 전류를 흘릴 수 있고 또 이왕이면 같은 성능이면 1초당 몇 번 연산할 때
쟤는 20W 쓰는데 나는 1W만 쓰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저전력 부품 소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전히 반도체 엔지니어들은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저기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반도체 부품 소자인 트랜지스터를 과거에는 웨이퍼 위에 작게 더 작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작은 녀석들을 위로 쌓는 시대를 고민하기 하고 있습니다. 즉 적층 소자 기술의 미래가 펼쳐지고 있고, 요즘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HBM이라고 불리는, 개인적으로 HBM을 삼행시로 지으면 H 한국, B 반도체, M 미래, 한국 반도체의 미래가 되고 있는 메모리 솔루션 제품인 이 HBM, 까보면 D램이라고 하는 제품을 8개 또는 12개 쌓아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반도체 산업에 조인해서 성장해 나갈 앞으로 다가오는 20년, 30년은 무언가를 잘 쌓는 기술들이 기술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버티컬 엔지니어링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수직으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기술도 있지만 최근에는 웨이퍼의 뒷면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엔지니어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관심은 제가 15년 전쯤에 피자를 먹을 때 사실 생각했던 건데, 피자 좋아하시잖아요. 피자 먹으면 항상 피자의 맛있는 부분은 위에 있습니다. 밑을 보세요. 맛없습니다. 빵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셰프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면, 네가 한 번이라도 피자를 안 구워봐서 그게 말이 되냐? 구우면 중력장 때문에 치즈 밑에 다 눌러붙고 화덕에 붙어서 못 만든다라고 하는데, 저는 만들었습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다 만들어진 피자를 자른 다음에 양면으로 붙이면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되잖아요. 네. 지금 반도체 엔지니어들도요, 반도체 칩에 전압을 공급할 때 대부분 전압을 공급하는 금속 배선은 칩의 상층부에 있습니다. 밑에는 안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 기술이 요즘 나오는 백사이드 파워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라고 하는 BSPDN 기술이 아마 향후 2나노 반도체 기술에 도입이 될 거고, 그 시기가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2년 안에 도입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반도체 칩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해서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고 계시는 자료는 D램 공정을 좀 뜯어서 이렇게 분리를 해본 겁니다.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크게 나뉘고요. 이 전공정은 또 내부를 들여다보면 얇은 방막, 아까 전에 모스 햄버거에서 옥사이드라고 하는 얇은 판 있죠. 그런 걸 어떻게 만들 거냐, 얇은 판, 띤 필름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의 기술도 있고요. 또 미세한 패턴들을 가진 회로를 뭔가 새겨 넣어야 되는데, 이걸 조각 칼을 들고 새길 수는 없거든요. 현재 반도체 칩 제조 공정을 보면 빛을 이용해서, 노광 장비라는 걸 이용해서 미세한 패턴을 반도체 웨이퍼 위에다가 전사, 프린트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패턴을 만든다는 건 어디는 불룩 올라오고 어디는 내려앉아야 되니까 뭔가 뜯어내는 기술도 중요합니다. 에칭 기술, 식각 기술도 중요하고요. 또 이렇게 씻어내다 보면 더러운 오염물이 남아서 잘 세정, 클리닝 작업도 필요해서 저기 CNC 중에 하나의 C가 클리닝 작업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CMP라고 케미컬 미케니컬 폴리싱 기술인데요. 반도체 칩을 이렇게 사포질을 해서 평탄화하는 반도체 제조 공정 기술입니다. 디퓨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고기에 소금 후추 뿌리듯이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에 실리콘 이외의 주기율표상에서 실리콘 원소 주변에 있는 물질들입니다. 3족이나 5족 물질들 많이 쓰는데 1급 발암 물질인 비소도 쓰고요, 보론도 쓰고요, 포스포러스라는 물질도 씁니다. 그런 것들을 적당량 넣어서 어떤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웨이퍼를 이제 자르고 어딘가에 잘 예쁘게 포장하는 공정이 후공정, 백엔드 공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을 한번 보세요. 반도체 칩 하나 만드는데 한 100일 정도 걸리는구나. 한 분기라고 표현하죠. 석 달. 저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반도체 시장에서 고객들이 제품을 안 사가요. 그럼 공장에서 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덜 만들어도 석 달 동안은 계속 제품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들어간 웨이퍼가 생산 완료될 때까지 석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수급의 미스매치라고 하죠. 수요와 공급이 딱 맞으면 서로 계속 영업이익 흑자를 낼 텐데, 이게 미스매치가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떨 때는 적자 나고 어떨 때는 어마어마한 흑자에 오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번 영상을 통해서 제조 공정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모래가루입니다.
백사장에 놀러 가면 있는 그 모래고요. 깨끗하게 씻어서 크루서블이라는 전용 용기에 담고 1450도씨까지 가열하면 찐득찐득한 액체처럼 녹습니다. 걔를 시드 레이어를 넣고 회전시키면서 끌어당겨서 만든 게 인각이고요. 저 녀석을 다이아몬드 칼로 썰어서 웨이퍼를 만듭니다. 이 웨이퍼 위에 이제 찐득찐득한 포토 리지스트라고 하는 고분자 물질을 넣고 빛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물질입니다. 위에 있는 미세 회로 패턴을 마스크에 그려놓고 빛을 이용해서 초미세 회로 패턴을 반도체 웨이퍼 위에다가 전사시킵니다. 제대로 됐는지 검사하는 메트럴러지 앤 인스펙션 (MI) 공정도 밟고요. 소금가루 뿌리듯이 불순물을 넣는 디퓨전 공정도 있습니다. 아이온 임플란테이션 공정이라고도 합니다. 줌인을 해서 이제 트랜지스터 하나만 보겠습니다. 실리콘 웨이퍼가 이제 초록색인데요. 저기를 쭉 깎아내리는 식각 공정을 합니다. 그럼 얇고 톨하고 네로한 핀 물고기 지느러미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아까 전에 봤던 옥사이드 층도 넣고 게이트 층도 만듭니다. 좌측 우측에 전자를 많이 머금고 있는 소스 드레인을 형성하고 최근에 도입된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기술은 게이트를 깎아내리고 다시 새로운 금속 물질로 채워 넣습니다. 이제 전기 신호를 줘야 되니까요. 외부 금속 배선과 연결하기 위해서 컨택이라고 하는 걸 소스 드레인 게이트에다 만들고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화학 시간에도 나오는 전기 도금 기술입니다. 최근에는 카파 구리를 쓰고 있고요. 구리가 구리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소재입니다. 그 구리를 깔고 CMP 공정을 써서 사포질을 열심히 해서 매끈하게 만들고요. 이런 트랜지스터들을 하나만 만들지 않고요. 손톱만한 크기의 반도체 칩 안에 보통 수백억 개가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잇기 위해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처럼요. 금속 배선들이 몇 개 층에 걸쳐서 많게는 14층, 15층까지 만듭니다. 자, 저렇게 칩을 만들고요. 웨이퍼 한 장에 보통 D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생산되는 건 한 2,400개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칼로 잘라서 각각의 칩 또는 어려운 말로 다이라고 합니다. 죽다이, 그 다이하고 스펠링어 같은데 명사입니다. 다이를 취득해서 PCB라고 하는 프린티드 서킷 보드 위에다가 다이를 올리고 금속 외부 신호를 받을 수 있는 패키징 작업을 해서 테스트도 하고요. 최종 검토를 끝낸 다음에 고객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이제 종이 박스 예쁘게 담아서 우리 제품입니다 하고 CPU니까 한 $500, $600에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데 한 석 달 걸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술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루하죠? 그래서 재미난 퀴즈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선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더하기하고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한번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가 무엇인지 맞추시는 분에게 고려대학교에서 준비한, 이걸로 공부하면 고려대학교는 올 수 있을 겁니다. 라미 펜을 준비했습니다. 되게 좋은 펜입니다. 그냥 손들면 재미없으니까요. 근데 아마 대부분 틀릴 것 같은데 손을 내려서 하나 둘 셋 하면 드는 겁니다. 하나 둘 했는데 다 드시네. 하나 둘 셋. 저기 흰색 티셔츠 옷 입으. 네 맞아요. 본인 얼마예요? 19요. 틀렸습니다. 자, 여기 앞에 30보다 큽니다. 자, 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30보다 낮으면 답이 아니니까 손 내려도 됩니다. 그 뒤에 맞아요. 얘기하세요. 100 아니 25 65 아닙니다. 65보다 작습니다. 요 줄에서 제일 뒤에 여학생. 맞아요. 3번 안에 안 나오면 안 되는데 35보다 높습니다. 자, 근데 이거 손 흔드는 학생. 얼마? 맞아요. 42보다 조금 커요. 요 오른쪽에서 제일 뒤에 혼자 앉아 있는 학생. 네네네. 40 얼마요? 45보다 작아요. 거의 다 왔는데. 이번에 여학생 손 흔든 사람. 40? 44보다 작은데. 그 옆에 남학생 10 아니 50이요? 아니 44보다 작다는데 50이라고 하면 40보다 큽니다. 그 뒤에 흰색 티셔츠 입은 남학생. 42보다 크고 44보다 작으면 답이 정해져 있는데 왜 이걸 못? 이렇게 손 흔든 학생. 얼마예요? 정답입니다.
선물은 강의 끝나고 나면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안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간단히 답을 설명을 드리면 제일 첫 줄을 보시면 신발이 6개 있으니까 한 개가 5입니다. 5 곱하기 6은 30. 두 번째 줄은 신발이 2개 있으니까 10이 되니까 사람도 2이니까 사람 하나가 5입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 사람이 5니까 저 꽃다발 같이 생긴 게 하나 둘 셋 4개니까 8이 나와야 되니까 한 개가 2입니다. 5, 5, 2입니다. 자, 마지막 줄 가면 5 더하기 5 곱하기 2는 15 하면 땡 틀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꽃도 들고 있고 신발도 있으니까 자기가 들고 있으면 내 거니까 더하자라고 생각하면 2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그리고 자기 자신 5 하면 19가 나오죠. 그리고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앞에 있는 신발 5를 더하면 43이 나옵니다. 이걸 반도체 강의하다가 왜 들고 왔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는데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안 보이잖아요. 저는 눈에 안 보이는 걸 봐야 돼요. 2나노, 1나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것들에 저는 관심이 많고 여러분 중에서도 눈에 안 보이는 그 미시의 세계에 뭔가 관심이 있고 그런 기술에 내 평생을 바쳐서 세상을 바꾸는 반도체 기술, 여러분 가족들과 친구들의 소중한 추억을 영원히 담을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저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여야 되는 그 기술에 관심이 있다면 꼭 반도체를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더 쉬운 얘기로 하겠습니다.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고 제가 반도체 GPT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T는 설명을 했는데 처음에 나오는 GP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큰 국가가 이제 미국과 중국이죠.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패권 경쟁의 전쟁터가 참 하필이면 반도체가 됐습니다. 이 반도체에 일어나는 지정학을 넘어서요 기술 중심의 지정학, 기정학의 시대가 실제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 반도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간단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90년대에 개인 PC가 전 지구상에 2,500만 대 판매되면서 PC 시대가 열렸다고 학자들이 평가했습니다. 이후 한 10년에서 15년 뒤에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그 해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이 탄생했습니다. 물론 저 때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대부분은 2008년 아이폰, 갤럭시 나올 때 그 시점입니다. 즉 그때 모바일 시대가 개화되었습니다. PC 위에 모바일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모바일 다음에 무엇이 올라올 것인가에 대해서 한 10년에서 15년 뒤에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했는데 그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인 2017, 18년도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두 개의 반도체 기업이 역대급의 영업이익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매출 기준으로 인텔을 이기는 한 해였습니다. 그게 2017년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초로 반도체 산업에서 1등을 달성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를 살펴보면 바로 정보통신기기가 생성하는 데이터가 사람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보다 더 많아졌던 한 해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저 때가 바로 AI 시대의 시작이구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도 이게 개냐 고양이냐 학습을 시켜서 그 원리는 모르지만 많이 학습해서 이거야라고 하면 지능처럼 보인다라고 아마 공부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반도체 산업 생태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운데 아래쪽을 보시면 IDM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고 대표적인 곳이 삼성전자입니다. 자, 이 IDM이라고 하는 사업 모델이 최근에는 많이 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 칩을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팹이 없죠. 그래서 팹리스 기업이고요. 또 어떤 곳은 설계는 안 하지만 설계된 자료만 있으면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대장간입니다. 파운드리죠, 영어로. 파운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OSAT라고 아웃소스드 어셈블리 앤 테스트, 패키징만 전문으로 하는 산업 섹터도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팹리스, 파운드리, 오사트로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제품을 사가지고 가는 고객사들이 있는 모바일 시장,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모바일 사업부가 하나 이해가 될 거고, 애플도 해당이 될 겁니다. 또 PC를 만드는 델, HP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있고, BMW, 뭐 벤츠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또 탱크, 미사일도 만드는 곳도 있고요. 디펜스 저쪽이 이제 문제입니다. 초정밀 타격을 하는데 필요한 게 바로 반도체 칩이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특히 미국 정부에서 경제 안보라는 컨셉을 들고 와서 반도체는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기술이고 절대로 경쟁 국가에 넘겨서는 안 되는 기술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누군가로부터 또 뭔가를 사갖고 와서 우리 기업을 일궈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 반도체 기업 중심 기준으로 볼 때 뒤편에 있어서요, 후방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 후방 산업에 있는 게 바로 뭐 저기 신부장, 김부장 말고요, 소부장이라고 있습니다. 소부장 선생님인데 이게 소재, 부품, 장비의 줄임말입니다. 소재는 주로 일본, 그리고 저기 유럽, 미국 이런 곳이 잘하고요. 장비는 뭐 미국이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일본도 잘하고요. 그래서 보면 그런 쪽에서 아직 한국에 존재감이 없다라는 게 아쉽습니다. 주요 기업들도 간단히 정리했는데요. 반도체 마켓은 크게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로 나뉘어집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단어는 안 쓰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한국 중심적인 생각이라서요. 우리나라가 메모리 강국이니까 메모리 아닌 건 다 비메모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는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로 7대3 비중으로 나누어지고요. 시스템 반도체 안을 들여다보면 팹리스, 파운드리로 크게 나누어지고, 메모리는 D램, 낸드라는 큰 두 개의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D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파운드리 쪽도 보시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2등 사업자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팹리스에서는 아직 스타 기업이 없고요. 낸드는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는 최근에 인수한 솔리다임까지 해서 SK연합해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진출하고 싶은지 입맛대로 골라서 진출하면 어디든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국가 간의 경쟁이라고 제가 아까 앞서 간단히 설명했는데 한번 국기를 보세요. 태극기가 저 위에는 많은데 밑에 쪽에 없죠. 즉 후방 산업에서 대한민국의 존재는 크지 않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소재, 첨단 소재, 첨단 장비 이런 쪽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될 거예요라고 하는데,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첨단 장비를 만드는 조그마한 스타트업에도 관심을 가져서 어떤 식각 장비 회사를 하나 만든다든지 노광 장비 회사를 만든다든지, 나는 플라즈마의 도사가 될 거예요 하면서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해서 반도체 제조 공정을 만드는 그런 일들도 꿈꿔보길 바랍니다. 자, 제가 기정학, 지정학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왜 미중 패권 경쟁 속에 미중 패권 경쟁의 전쟁터가 반도체 산업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거 하나로 뭐 답이 다 될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답인 것 같습니다.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을 보통 10나노 이하 반도체 기술이라고 분류하는데요. 이 10나노 이하 반도체 칩을 만들어내는 제조 시설이 노스 아메리카, 북미 대륙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다 이제 외주를 주고 했던 지난 세계화의 결과물이긴 한데요. 이제 최근에 들어서 미국 정부가 저기에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무기를 못 만들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이러다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데 인공지능의 핵심인 반도체 칩을 외부에 의존해야 되는구나라는 염려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권 경쟁 속의 패권 경쟁의 전장터가 반도체 산업이 되었고, 특히 첨단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은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질문이, 왜 반도체 산업은 위기에 봉착했는가?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술의 한계입니다. 지금 3나노, 2나노, 1나노 뭐지 하면 2나노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적층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간단히 했고요. 기술의 한계에 봉착해 있고요. 또 하나는 제조의 한계입니다. 특정 지역에 그래서 제조 사이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주로 동북아시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와 대만에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 패권을 가져올 수 있는,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네 거기 멈춰, 우리가 일어서서 달려갈 때까지 너는 거기 있어야 돼라는 수출 통제 정책입니다. 하지만
기술 혁신 없이 이렇게 통제하게 되면 결국은 그 국가도 후진 국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가온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무슨 기술 혁신을 들고 이 반도체 패권에서 대한민국이 여전히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딱 하나입니다. 또 먹는 얘기인데요. 잘 쌓아야 됩니다. 웨하스를 쌓은 건데요. 웨하스를 쌓다 보면 그냥 못 쌓습니다. 이렇게 쫙 열을 가해서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저 웨하스의 두께가요 한 50 마이크로미터 정도입니다. 0.05 밀리미터 정도니까요. 조금만 열을 가해서 붙이면 그 웨하스가 휭니다. 휜다라는 걸 영어로 와피지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와피지 이슈를 극복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도체 엔지니어로 성장해서 이런 기술에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가오는 2020년대 그리고 2030년대, 2040년대까지 현재 쓰고 있는 MOS 기술, 이렇게 N형, P형 두 개가 상보적으로 존재해서 C, Complementary MOS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CMOS 기술을 넘어서서 앞으로는 칩과 칩을 서로 연결해서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두 개의 칩 또는 두 개 이상의 N 개의 칩을 붙여서 하나의 원 시스템을 만드는 이종 접합 기술이 매우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Heterogeneous Integration, 앞 글자 따면 HI, 하이 CMOS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잘 기억을 해두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이종 접합 기술입니다. Heterogeneous Integration입니다. 칩과 칩을 붙여서, 왜냐하면 예전에는 하나의 시스템에 모든 부품을 다 넣어서 모든 기능을 다 넣을 수 있었는데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칩을 나누어서 펑션별로 만들고 그들을 쌓아 올려서 옆으로 붙여서 만드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 대단히 중요해지는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드디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건데요. 무슨 질문을 해야 할까라고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예제를 준비한 겁니다. 첨단 반도체 기술, 3년 내에 중국의 첨단 반도체 역량은 어디까지 발전할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에게는 기회는 없습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 터진다는데 멘보샤 새우라고요. 절대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 멘보샤는 음식 이름이고 큰 이름이다. 먹는 생각만 하고 다녀서 하여튼 그런 새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 정부가 그리는 1등 국가가 생각하는 미래의 반도체 글로벌 밸류체인, 줄여서 GVC, 산업의 지형의 모습은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걸 우리가 전략을 읽어내야 우리도 우리에게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항상 사람들이 첨단만 얘기하는데 미드테크, 로텍에 대한 반도체 기술은 또 무엇이 있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은 지금 미친 듯이 싸우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정말 전략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둘이 화해하면 안 될까요? 화해하는 그 화해의 장소가 반도체 산업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뜻밖의 미래인 제2의 차이 아메리카 시대는 오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한 30분 조금 넘게 썼는데요.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